일화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노선 변경을 촉구하면서 어제 마감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의 이 배수진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워선 안 된다며 법사위 여당 강경파를 비판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 관련해서입니다. 원조 친명 모임 7인회 출신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이 대통령 의중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 짚어보기 전에 오늘도 속보가 쏟아지는 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차기 최고 지도자로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이 선출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후계자까지도 제거하는 작전에 나설지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국립외교원 협력교수이자 국정원 중동자문위원인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하루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드타바 앞서 여러 언론 보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선출됐다. 공식 발표 전이다. 근데 구경TV가 우리 시각 오늘 아침에 모주타바가 새 최고 지도자가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미룬 것으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모스타바가 유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한 2, 3일 전부터 나왔죠. 예. 근데 여기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통성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갈등,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모스타바가 선출이 되면 내가 사살도 하겠다, 예. 제거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전시 보안 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통성 관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최고 지도자가 선출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회의 88명의 그 법학자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전문가 회의가 벌어지는 장소가 타격도 당하면서 막 선거가 좀 늦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거 선거를 빨리 해서 공표를 해야 된다. 투표를 해서 공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정통성을 지켜야 된다는 측에서는 아니다. 이게 오히려 더 흠집을 낼 수 있으니 투표를 확실히 해서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절차를 중요시해서 늦어졌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예. 하나는 내부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모스타바는 지금 전임 카메네이의 최고 지도자 카메네이의 차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최고 지도자의 직이 세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슬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원래는 왕위 세습 같은, 그러니까 레자 팔라비 왕조 같은 것은 이슬람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다라고 해서 혁명을 했는데 오히려 형용 모순으로 자기네들이 똑같이 최고 지도자를 승계하는 것이 되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좀 반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건 이스라엘발 보도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히 봐야 되긴 하지만 예. 하메네이의 유언이, 그러니까 유언장에 우리 아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유언장이 있었는데 지금 둘째 아들이 그걸 태워버렸다. 그래서 내부 갈등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메네이가 그 유언을 남긴 것은 이런 급작스러운 그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공격으로 인해서 죽을지 모를 때 예. 얘기를 했던 거고 이미 그 모스타바 카메네이에 대해서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로 이런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공식 직책을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 그 유언과 그거는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내부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늦어졌다라는 예.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시 보안 이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사살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공표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이 발표가 늦어졌다 보는 게 좀 적합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마지막 안전이 확보됐는가? 이거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마음만 먹으면 갑자기 돌발적으로 또 공습을 시작해서 모스타바가 있는 건물을 폭격한다든가 제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제거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거 작전을 곧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모스타바의 일성과 그 향후에 어떤 행보를 취할지, 어떤 자세를 취할지를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모스타바가 끝까지 강경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화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모스타바를 직접 축출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고 관망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아서 곧바로 그런 군사작전을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그 모스타바가 어떻게 행보를 취하는지를 좀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란 혁명 수비대가 모스타바에게 뭐 충성을 맹세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스타바가 선출됐다라는 이란 국영 TV의 발표는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스타바의 일성, 그러니까 첫 공개 메시지는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아마 굉장히 그것도 이란 내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언제 일성을 내놓을 것인지, 예.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겠죠. 예. 그런데 아무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이 새 지도자가 되면서 레짐 체인지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화가 된다면 성직자도 최고 지도자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성직자가 최고 지도자가 돼서 그 이란 사회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변할 생각은 없다라는 함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모스타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떠나서 그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이 체제 전환이 그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자기네들이 출구 전략으로 전쟁을 종전하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뭐 그 이란의 체제 전복,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는 그렇게 큰 그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모즈타바의 이란 이제 막 출범했는데 미국 측과 물밑 접촉을 할까요? 또는 지금 혹시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밀 접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는 순간 어느 정도 물밀 접촉을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스타바를 강경주의자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스타바는 강경 이념을 갖고 있는데 그 이념은 뭐냐면 지금 본인도 중간 계급 성직자로서 이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존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보수주의자지, 뭐 이념적으로 미국과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이 혁명 체제가 없어지는 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측면도 하나 봐야 됩니다. 모즈타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경주의자입니다. 강경보수주의자. 그래서 오히려 강경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이 미국에 의해서 몰살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 대화할 때 더 그 혁명 수비대나 이런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한번 복귀해 보면 우리나라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때 오히려 강경 보수 세력이 집권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을 해보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의미가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이 강경주의 그 모스타바라고 하는 당연히 강경주의자지만 그 강경주의자가 그 최고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극한의 대립,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는 전쟁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것은 조금 저희가 좀 지양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정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슬람 원칙으로 하는 나라를 운영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선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밑 접촉은 시도하거나 혹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 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요. 조금 긴장이 완화되나 싶었던 장면이 있었던 게 그 이란 대통령이죠.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표한 게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من اینجا لازم از کشورهای همسایه که مورد حمله قرار گرفتن از طرف ایران 이란 공격으로 피해를 본,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걸프국들에게 사과를 한 것인데 개인적인 사과의 뜻으로 좀 정리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사과 멘트가 끝나자마자 또 공격이 이어졌잖아요. 그럼 지금 이란 지도부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제가 저 사건을 보고 좀 우려를 했던 것이 이게 군부의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또 다른 층위의 문제점이 그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타임라인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거였습니다. 페제스키안이 중동 주변국한테 사과를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좀 미묘했습니다. SNS에는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사과하는 멘트는 뺐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 수비대의 공격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매파와 비둘기파가 의견을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나름 페제스키안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고,
근데 이제 그 매파와 좀 반감이 있었고 대화를 통해서 아 그래 지금은 좀 강경하게 나가는 게 맞겠다 해서 페제스키안이 공식 SNS에서는 사과 멘트를 빼고 공격을 간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도 계속해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조금 의견이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예. 모스타바가 된 이상 이제 아마 그런 것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예. 그 정리가 꼭 매파가 이겼으니 강경 대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징은 이렇게 어떤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협상에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장밋빛 전망으로 무조건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그 강경파가 됐으니 확전이 되고 강대강 부딪히고 이게 엔드 게임으로 간다 이런 분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꼭 그런 면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스타바 선출 전에 뭐 3인의 공동체제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지금 확실해진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생겼으니까 오히려 협상에 있어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8일에 테헤란의 석유 저장소, 뭐 운송센터 4곳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렇게 이란 에너지 인프라만 이렇게 공격한 것은 개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이란도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하이파라는 도시의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정유시설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말한 게 자신들은 최소 6개월 동안 격렬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군 장비나 인력 상황, 이란 군 상황이 6개월 정도 쭉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쉽지는 않죠. 아.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시작될 때 예. 전문가들이 뭐 2,0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전쟁하고 거의 10일이 지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소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란에서는 우리는 극초음속 탄도 있다. 네. 그래서 그걸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란의 무기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극초음속으로 날아가고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있지만 안티 제밍,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항 제밍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를 표적을 해서 타격을 하려면 예. 그 제밍을 하는 그런 전파 방해. 전파 방해를 하는 것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보낼 수 있는 고체 연료나 그런 기술은 갖고 있지만 그 전파 방해 그런 거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항상 의문점이 붙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탄도미사일이 화수분처럼 계속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그 발사대나 그런 그 플랫폼들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드론이라든지 탄도미사일이 손으로 던질 수 있는 무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혁명수비대는 자기네들이 그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항전 의지, 당연히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얘기는 하겠지만 예. 과연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가는 계속 의문점이 붙기 때문에 예. 이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분석을 보니까 지금 이란이 숨진 알리 하메네이가 과거에 세워놓은 작전, 이름이 미치광이 작전이라고 하네요. 오퍼레이션 매드맨. 네. 이걸 따르고 있다. 이걸 보니까 이란이 침공을 받으면 주변 국가, 걸프 국가에도 공격을 이란이 하고 전선을 확대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서 뭔가 국제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다 피해를 보는 네. 이런 상황에 까지 이란이 가게 한다. 미치광이 작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이게 원래 A to Z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도 블링크맨십해서 계속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그 비용을 올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란이 확전을 하고 주변국을 하는 것은 진짜 이 전쟁이 확대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예. 그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비용을 부과하고 비용이 높아질수록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한테 가서 우리 못 살겠다, 이 전쟁을 멈춰달라고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전쟁을 종전을 하려고 하는, 이게 원래부터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대리전 세력도 뭐냐면 대리전을 이용해서 전선을 확대해서 참여하는 국가들이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피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국가들이 미국한테 요청을 하게 될 그러겠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란이 지금 제한된 전력에서 살 수 있는 최고 군사 전력이기 때문에 뭐 새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란이 어떤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사용했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할 수 있는 공격을 다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빨리 멈춰야 된다라고 미국에 호소할 수 있게 네. 그런 작전인 거군요.
지상군 투입 관련해서 미국의 대리인격으로 쿠르드족이 참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뭐 전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말을 했었다가 이틀 만에 돌연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이 바꾼 요인 뭐라고 보세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동에서의 크루드 문제가 얼마나 휘발성이 있는지 그걸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단순히 지상군 파견이 안 되면 이란에 대해서 압박을 못하니 처음에는 이란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란 국민이 안 일어나니 민족 갈등, 민족 분열 카드를 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거기 소수민족이 많고 소수민족 중에 아제리와 쿠르드가 가장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자치권을 키워하고 싶은 세력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세력들을 이용해서 민족 갈등을 일어나서 내전을 만들어서 이란한테 타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란한테는 당연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쿠르드족은 단순히 이게 이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튀르키예, 이라크, 그다음에 시리아 여기 다 퍼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국가들도 다 자기네들이 독립을 하길 원합니다. 쿠르드는 3,500만에서 4천만 명이 있는 어떻게 보면 국가 없는 민족이거든요. 유일한. 그럼 이들은 항상 자치권 강화, 그다음에 예. 독립국가 설립을 원하는데 투르키예는 이거를 항상 자기의 안보 최고 위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쿠르드족이 뭔가 세력 결집을 하면 자기가 가서 직접 때렸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쿠르드가 참여하는 데를 독려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보장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보장이 자치권 강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독립을 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이란한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중동 정치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도 아차했던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게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지금 분열하고 있다가 그래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난 카메네이가 싫었는데 미국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민주국가를 만들어주나 보다 했는데 아니 이게 아니네. 오히려 우리 국가를 다 쪼개고 이런 독립 세력을 만들어서 전쟁터를 만드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카메네이를 지지하는 결집이 만들어진다는 걸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게 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이구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하루 만에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쿠르드족을 앞세우는 것보다 안 앞세우는 게 이익이니까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또 트럼프가 이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직접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특수부대를 보내면 미군이 직접 지상군을 보내는 셈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상군 파견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게 지상군 파견에 갈 군대들이 부대가 뭐 있냐 해서 하마평에 나오는 부대를 쭉 봤더니 파리공수사단, 해병대, 원정대대 이런 부대들이었습니다. 그 부대는 주둔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특수전을 하려고 제한된 군사작전을 하는 군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인 암살이나 어떤 핵심 시선 탈환을 위해서 가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물질을 수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처음 이란의 군사작전을 들어갔을 때 핵 능력을 와해시키겠다. 그다음에 항상 위협이 됐던 비대칭 전력,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완전히 와해시키겠다. 그다음에 해군 전력을 멸말시키겠다. 왜냐하면 해군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그런 주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해군 전력은 다 절멸했다고 하고 지금 공군 플랫폼들은 다 박살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가장 위협이 되는 60% 농축 450kg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깨자내면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본인들이 얘기했던 목적이 다 달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가 어저께인가요? 레빗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완벽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은 없다. 근데 무조건 항복이 뭐냐 물었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다 성공하면 그거는 우리의 완전 승리고 이란이 그거를 선언하든 안 하든 그것은 완벽한 항복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저렇게 뭔가가 만들어지면 그냥 작년 6월 12일 전쟁을 마치고 나올 때랑 비슷하게 자기네들이 승리를 선언하고 이란은 항복한 거다 하고 그냥 뛰쳐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을 좀 상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지금 핵시설, 농축 우라늄을 탈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상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수작전은 군사 기밀이 핵심입니다. 예, 그렇죠. 파리 공수사단이 가고 우리가 너 450km 된 60% 농축우란을 가져갈 거야 그러면 이미 이란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했겠네요.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작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기밀이 유지된 채로 특수부대가 투입돼야 하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보낼 거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그대로 이뤄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쭙고 싶게 많은데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요. 네. 국내 정치를 또 다뤄봐야 돼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정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 제 옆에 지금 앉아 계시고요. 백다 앵커가 먼저 어떤 일들이 있는지 브리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서울은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지난 10년 서울시정이 거창한 구호로만 요란했습니다. 오세훈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 카드, 정원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김영배, 김형남, 박주민, 전현희, 정원호까지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오늘부로 모두 출마 선언을 마쳤습니다. 본선행을 두고 뜨거워지는 민주당 경선. 반면 국민의힘의 경선 온도는 아주 싸늘한데요. 공천 미등록이라는 초강수를 둔 유력 주자 오세훈 서울시장. 사유는 저륜입니다. 윤 의견하고 결별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따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조금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데는 참석하기도 하는데 이런 공방이 계속되는 데는 또 일부러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긴급 의총, 송원석 원내대표 작심한 듯이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더라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 기탄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긴급 의총은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 오늘은 노선 전환 끝장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시작 전에 언론사에 좀 공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될 사안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히는 일입니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당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당내의 의견 표현과 비판의 자유는 폭넓게 존중하되 갈등과 오해가 증폭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은 각별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에 카메라 앞에서 한 발언이라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이건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처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변해라 이렇게 좀 요구하는 거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봐야 되고요. 예. 제가 한 5분 전에 지금 의총장에서 긴급히 전화가 지금 왔습니다. 예. 분위기를 이 취재를 좀 할 테니까 전화를 좀 두 분이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결의문이 나올 정도의 분위기는 된다. 10명 이상의 의원이 지속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지금 이 주장을 했다 하는 게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를 명문화하자 결의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 분출이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를 해서 결의문을 채택하자라고 이 10분이 넘는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분위기로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나고 한참 이 논의 중입니다만은 결의문 채택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 전언이 지금 왔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바로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오늘 의총장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오늘 의총장에서는 진일보한 그런 결의문이 채택이 될 것이고 만약에 채택이 되면은 바로 이 공천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습 국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물론 이 장동혁 대표의 마무리 발언이 중요합니다만은 네. 이 정도 상황이면은 결의문 채택에 아마 장동혁 대표도 이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저에게 전화를 했던 두 분의 의견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최악의 국면은 지금 피하는 분위기고요. 오늘 이 정도의 어떤 그 결의문 채택이 되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그 내분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방송 중에라도 의총 관련한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계속 자막으로 띄워드리고요. 또 결의문 뭐 의원들이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뭔가 발표를 할지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 확인해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번 의총이 뭐 노선 변화를 위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의총 소집 목적은 당의 노선 변화와 관련되는 내용을 토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차원의 의총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말씀과 관련해서 당의 지방선거 승리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시장님께서 올바르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지금 방금 김동원 의원 취재에 따르면 의총에서 결의문이 나올 것이다. 사실 그동안에 있던 여러 의총보다는 좀 진일보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위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영남권 의원들까지도 지금 선거를 이대로 가면 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이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전륜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아마 이 매듭을 짓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참 예측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예. 그래도 아마 좀 결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이른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참 짜집기 결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장동혁 체제가 전륜하면은 오른쪽이 무너지고 그리고 전륜하지 않으면 중도가 무너지고 양쪽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요.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걸 선택하지 못한 게 취임 이후에 계속적으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장동혁 대표가 오늘 결단한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더 어정쩡한 봉합 형태로 계속 갈등이 이어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추정 원칙 발언 2월 19일 바로 다음 날 2월 20일 선고 다음 날 이런 발언했었죠. 이걸 철회해야 된다 요구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결의문 나오면 어느 수준일지도 지켜봐야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의 요구를 좀 수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본인도 당대표이면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나온 결의문에 대해서 본인도 그 뜻을 같이 해야지 결의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계엄 직후에 곧바로 그 당시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렇고요.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 또한 그렇고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마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계엄에 대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했다. 17명과 함께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90명이 못 들어왔지만 그들이 들어왔다면 나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당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 문제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절연이다, 뭐 계엄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일관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국민에 대한 어떤 요구, 국민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또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의원총회에서 지난 계엄과 탄핵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작은 사소한 차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서로 간의 당내 분란이 극대화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당원과 국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총을 기점으로 해서 지나간 것에 대한 확실한 결정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성까지 담아서 결의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현주 위원께 이것부터 질문 드릴게요. 지금 김기웅 의원이 우리는 애초에 호윤한 적 없다. 저륜 메시지 지속적으로 냈다라고 했거든요.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국민들께서는 부족하다,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갔던 장면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냈던 그 내란 수괴 재판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왔던 그 메시지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운운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 예. 뭐 양심의 떨림이 느낀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그만큼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특히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걸 옹호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어떤 결의안이 나오게 될지 예. 또는 나오지 않을지 뭐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이제 와서 결의안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국민들께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결의안의 내용도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만약에 결의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말뿐으로는 국민들이 믿지 못하실 것 같고요. 인사와 공천을 통해서 결국 국민의힘이 변했다라는 걸 국민들께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그런 일이 곧바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결의안만 내서는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아마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나아가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장현주 의원께 이 질문 드릴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국민의힘 공천 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네. 밤 10시까지인가요? 또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늘려줬는데도 안 했습니다. 이 승부수라고 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승부수까지는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상태로 국민의힘이 노선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를 치러봤자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당내 경선 과정도 뭐 한국 시리즈 뭐 경선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오세훈 시장을 좀 묶어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아한 목소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으로서는 사실 국민의힘의 이런 공천 과정을 그대로 끌려가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당의 노선 변경을 좀 주도적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주도해서 국민의힘의 노선을 변경한 것이 되니까 사실 그동안의 판을 좀 뒤흔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만약에 뭐 본인이 뭐 지금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당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출마하지 않을 출구 전략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사실 뭐 이게 엄청난 승부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김동훈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하지 않을 수순을 갈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일각에서 뭐 이 예측들을 하는데요. 그것을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출마는 할 거다. 예, 지금 뭐 바로 공관위에서도 그 공천 신청 접수가 어제 10시까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6시에서 10시까지 이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다시 또 궤도 수정을 했습니다. 필요해서는 언제든지 추가 모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 바로 오늘 의원총회가 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도 어제 오세훈 시장이 모든 중대 결심을 하든 안 하든 오늘 의총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의총에서 어떤 이 메시지라든가 어떤 토론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이 갈 길을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즉 나의 마지막 정치적인 발언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에 본인의 어떤 원내대표 사퇴까지 암시하는 그런 아주 강공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었죠. 지금까지 침묵에 침묵을 거듭하고 있는 중진 의원들에게도 이 압력, 뭐 호소, 어떤 표현을 써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제발 방향에 대해서 기탄 없는 의견을 제시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좀 전에 자막에도 나왔듯이 지금까지 입을 닫았던 중진 의원들이 본물 터지시지 의견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 권영진 의원을 통해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는 뭔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 당의 운명에 어떤 긍정적인 방향 전환, 태세 전환, 이것은 뭐 결의문을 통하든 다른 의미로 이 장 대표가 마지막 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예. 또 의총에서의 어떤 의결사항, 즉 결의문은요, 사실은 당론 효과가 있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 당론이 만약에 오늘 결의문이 채택이 되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제 당론으로 만약에 윤 절연과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 당론으로 결정이 되면요,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내란 정당, 내란 세력 이런 그 비판 여기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이번 선거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계기가 된다. 그런 네. 의미에서 의총의 결과가 매우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오세훈의 승부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승부수를 던진 것이지만 의총에서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긍정적인 방향 태세가 전환이 되면은 네. 뭐 출마를 안 할 그럴 그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만나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은 뭐 불출마라든가 탈당이라든가 무소속 출마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당의 어떤 태세 전환 이것만 확인이 되면은 다시 서울시장의 어떤 승리를 가져올 제일 최전선에 서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박지영 의원님, 뭐 의도했건 안 했건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만 보면 뭔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전략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의 이 승부수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걸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갈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아마도 전륜 중도화 전략, 이게 지방선거의 오세훈 시장의 전략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뭐 예측하자면 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밀리잖아요. 밀려서 추가로 후보 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전륜한다는 메시지를 낸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경선에서 이겨서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 예. 그러면은 다른 시도지사 후보들을 모아서 저는 그때는 장동혁 대표 사퇴도 요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재미난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은 저는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근데 악법은 어겨서 깨트려야 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는 행태들을 꾸짖고 그걸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세훈 시장에게 주도권이 주어진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처음에는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래? 신청 안 해? 그럼 뭐 마감이야. 뭐 이렇게 갈 것처럼 했다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는 공천 기강 세우는 게 추가 모집 안 하겠다는 말과는 달라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아마 추가 신청 받겠죠? 오세훈 후보만큼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네. 후보로 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게 중론 아닙니까? 맞습니다. 받겠죠. 예. 그렇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는 이정현 전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간 내에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면 그걸 바라보는 당원과 국민이 봤을 때 납득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논의를 통해서 예외를 두겠죠. 그렇지만 원칙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태흠 충남지사도 등록을 안 했습니다. 예. 그 등록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요. 대전과 충남의 어떤 통합 분위기,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볼 때는 마지막 불씨가 살아있다. 그렇다면 통합 여부를 보고 마지막까지 고민한 다음에 등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외적으로 오세훈 시장만을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추가로 될 명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과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비율이 당원과 국민이 70대 30이다. 근데 50대 50으로 됐고요. 또 명태균 관련해서 기소된 게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보면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치적 기소이기 때문에 풀어졌습니다. 결국 한 개인을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특정해서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원론적으로 그리고 당원과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좀 더 극적인 환경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이른바 복명가왕식 한국 시리즈의 어떤 그런 방식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요. 광역단체장 예비 후보자 수 판세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숫자로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예비 후보 등록이 1명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보면 아직 예비 후보자긴 합니다만 여야 차이가 확연합니다. 민주당은 총 22명, 국민의힘은 14명이고 야권은 그마저도 대구 경북 지역에만 숫자가 좀 뭐 4명, 3명 이렇게 보이고 충남 0명, 세종 0명, 서울, 경기 0명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한 말 물러선 거 아니냐 이런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요. 장현주 의원님. 네. 윤상현 의원이요. 이대로 가다가 국민의힘이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거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윤상현 의원이 했다라는 점이 저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예. 지금의 상황, 지금의 국민의힘이 뭐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 이런 자조적인 말이 나오는 상황에 윤상현 의원이 일조한 게 없으실까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의 당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또 그리고 좀 더 뼈를 깎는 혁신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마치 뭐 본인은 일조한 게 없는 것처럼 저렇게 자조 섞인 이야기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도 좀 저는 실수가 나오는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기강잡기인 것 같거든요. 예. 뭐 윤리위가 정말 열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관위도 기강을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뭐 오전까지 나왔었습니다. 후보가 없더라도 공천 기강을 잡겠다라는 말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는데요. 공관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선거를 위해서 좋은 후보들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공관위가 있는 것이지 공관위가 공천 기강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물론 오후에 들어와서 필요하면 추가 접수를 받겠다라고 입장을 조금 선회하긴 했지만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를 뭐 관리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또는 이제 윤리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스템 자체가 조금은 망가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 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상대당이지만 솔직히 여야가 좀 균형 있게 제대로 정당이 돌아가야만 사실은 여야의 그 양쪽 날개로 또 국회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예, 이 시각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결의문을 낼 수 있다라는 김동원 의원의 취재도 있었는데요. 속속 그런 관련 기사도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결의문이 작성될지 또 발표가 될지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절연을 다시 한번 표명하자, 국민들 앞에 사과하자 뭐 등등의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앞서 중앙선관위 자료, 광역단체장 예비 후보자 표시한 걸 보면 김동원 의원님, 예. 세종시를 보면요. 보면 민주당은 5명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는데 세종은 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0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혼란스럽게 그럼 뭐 전혀 지금 지원 의사가 없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예. 세종에는 세종 그 시장이 현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예. 현직은 5월 중순까지 현직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아직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고요. 타 후보는 지금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예. 현재 최민호 이 세종특별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다시 이 고토를 회복하기 위한 그 전략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무척 어렵습니다. 저도 충북 청주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바닥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온 상태인데요. 정말로 바닥 민심은 어렵습니다. 이 충청도 사투리로 왜 그러는겨? 왜 서로 싸우는겨? 라는 얘기를 곳곳에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단전에서 올라오는 목소리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선거를 못 치른다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충청도는 뭡니까? 항상 그 스윙보터 아닙니까? 특정 지역 정파에 마음을 주지 않고 그때그때 어떤 시대 정신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표심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충청에서는 매우 어렵다 하는 그 반증입니다. 지금 이제 세종의 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충격적이실 텐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현직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고토 수성을 하는 전략은 있다. 뭐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충북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더더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전 충남 특별법에 의해서 이 민심이 상당히 지금 아주 바닥을 기어갖고 있거든요. 지금 예컨대 광주 전남 특별법은 뭡니까? 20조 원을 예산 폭탄을 쏟겠다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만든 그 대전 충남 특별법에는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임의 조항입니다.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얼기설기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충청 홀대론 우리는 핫바지인가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바닥 민심이 국민의힘에 외면하는 상태지만 바로 이 같은 홀대론이 지금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디로 튈지는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바로 오늘의 의총을 지켜보는 심정입니다. 박진영 의원님, 서울 다시 한번 지켜보면 지금 민주당 패널계 국민의힘 분석을 이렇게 여쭤도 죄송하지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요. 나경원 의원, 신동욱 의원 뭐 많이 언론에서 거론이 됐는데 역시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의원직 못 걸겠다 뭐 이걸까요? 그렇죠. 뭐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당에 헌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백의종군을 한다면은 공직을 그만둬야 되겠죠. 뭐 국회의원도 그만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나경원 의원은 지금 당직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선거 기획단장 그런 거 맡고 계시죠. 그런 거 이제 다 내려놔야지 백의종군이죠. 백의종군이 아니죠. 그리고 당에 헌신한다고 하면은 힘들 때 출마해 줘야지 헌신이죠. 힘들 때 나 몰라라 하면 헌신이 아니죠. 외면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이죠. 2022년에 김은혜 그 당시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우격 따짐으로 경기도지사가 된 거 보셨죠? 그런 건 헌신이 아니에요. 유리할 때 나가면 헌신이 아니에요. 불리할 때 나가는 게 헌신이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 우리 정치인들이 전에 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당후사하고 헌신하는 정치는 아무도 없구나. 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씁쓸합니다. 당을 떠나서는. 김경희 의원님, 구인난은 맞는 것 같고요. 구인난에 좀 이렇게 언론에 거론되던 정치인들이 조금 나서주면 좋겠는데라는 여론도 있거든요. 제가 봐도 좀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당 후보가 돼서 본선에서 이기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본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당 후보가 됐을 때 오 시장의 승리를 위해 이게 서울의 승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경선을 뛰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경선이 아름다운 경선이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저도 예전에 총선 경선을 뛰어봤지만 경선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좀 자극하는 메시지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승리를 위해서 경선보다는 본선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겠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오만을 벗어나서 리더가 아니라 팔로우십을 통해서 더 큰 승리에 내가 일조하겠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비난만 할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 없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픽으로 해서 이른바 뽑기로 해가지고 지금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의 비판대로 한다면 그건 뭡니까? 헌신도 아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다음을 자리를 약속한 나눠먹기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 또한 사사롭게 볼 게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협조를 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픽으로 3명이 그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 게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강원도에는 여론조사 1등 나오던 이광재 전 지사가 후보 등록을 그만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건 본인이 지사도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새로운 인물인 우상호 수석이 여론조사도 잘 나오니까 어차피 이기는 곳이니까 양보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헌신이에요. 그걸 이제 픽이다라는 말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전략공천은 지금 없습니다. 민주당이 단수 후보 등록인 곳만 단수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마디를 한 게 있습니다. 구인난이라는 위기에 봉착한 이 국민의힘을 위한 걸까요? 지방선거를 향한 이 분수령을 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윤 전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요. 내란 재판 변호인에게 출마하시라, 나가서 싸우시라 이렇게 독려했다는 겁니다. 장현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적입니다. 내란 재판 선고,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에게 이제 충북도지사 출마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그리고 출마를 독려하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메시지를 줬다라는 것이 알려진 건데요.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도 의총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할 것인지 노선 변경할 것인지 이걸 두고도 지금 결의안을 내내 못 내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사실상 본인의 재판 다음 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오늘 어떤 결의안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결의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진일보해야 되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께 내려놓고 또 혁신하고 또 쇄신하겠다는지 구체적인 안들이 책임지는 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오늘도 최저라고 평가를 할 만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3월 첫째 주 32.4% 가장 오른쪽에 빨간색인데요. 장동혁 호 출범 이후에 리얼미터 조사로는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한국갤럽 22%, NBS 17%, 이번에 리얼미터까지 32.4%. 수치는 다르지만 모두 장동혁 호 출범 이후에 최저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지역구에 있는 시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발언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주가지수가 5천, 6천을 찍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체로 긁혀가지고 저러는 것 같은데요. 보수 정권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저는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사이클로 인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 상황을 보수 정권이 맞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겁니다. 예, 긁혔다고 표현한 당사자일 수도 있겠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했는지 추가로 들어보시죠. 열랑거리는 발언을 제가 접하면서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 대상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만 한 얘기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할 때 왜 코스피 3천 못 찍었어요? 최고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분 얘기하는 건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박진영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과 정 대표의 발언. 맞는 말씀이죠. 우리 한동훈 전 대표는 달나라 사시는가 봐요. 네.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에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부양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주식으로 옮겨가도록 했고요. 경제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좀 속되게 달나라 계시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원래 이분이 윤석열 나라에 같이 사시던 분이에요. 윤석열 정권의 넘버 2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원조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반윤이 되니까 그 반윤 또 이 여론조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부산에서 내가 출마하려면 혹시나 이른바 윤석열 세력에게도 지지 일부를 얻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치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예, 김기용 의원님.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코스피를 연결지어서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도 있긴 있었거든요. 저는 의아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의 반도체 코스피 관련해서 부분은 반도체 AI의 빅사이클에 든 거는 사실 아닙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 비중이 40%는 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5천, 6천까지 오는 데 있어서의 어떤 비중, 그게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반도체 특별법의 52시간 예외입니다. 중국은 996이라고 해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6시간 R&D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52시간 예외입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지금 조선 관련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기업의 어떤 발목을 잡는 이 부분이 해소된다면 더 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게 방산과 원전입니다. 예. 그리고 조선입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 때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방산 관련해서 그때 폴란드와 중동에 많은 수출을 했고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통해서 원전 생태계가 소위 말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생태계를 복원한 게 윤석열 정부고요. 그로 인해서 체코에서 26조 원이라는 원전 수주 쾌거를 이뤄낸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병욱 전 의원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어서 두 분께 1분씩 드릴게요. 장윤주 의원님. 글쎄요, 저는 그래도 정치권에서 서로 공격하고 견제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인정할 건 또 인정하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코스피 6천 찍었었던 건 반도체 사이클이 화랑이다. 뭐 이 부분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상법 개정했던 것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들을 개편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정치가 안정화되고 있는 것 이런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국민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정치를 했으면 코스피 6천이 됐다? 글쎄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과 비전, 정치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한번 곱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네. 부산행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한동훈 대표의 부산행. 제가 2주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그 행보는 혼자 뚜벅뚜벅 행이 낮을 것이다. 예. 많은 사람을 대동을 해서 연호 이런 것보다도 혼자 뒤에 백팩 하나 메고 뚜벅뚜벅 가서 조용한 울림이 있는 그런 행보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 얘기를 들었는지 대구에서의 행보하고 다르게 부산에는 혼자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뭐 생각은 차츰차츰 민심을 경청을 하는 모습은 이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글쎄요. 이제 민심 투어라는 저런 것들은 저는 뭐 더 이상 이렇게 확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야 더 당내가 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나가 일로 매진할 때인데 다시 자꾸 이 관역이 여러 개로 분산되는 것은 역시 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저 이 6,000P는 딱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8알은 심리입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이 증시를 부양을 하고 또 대통령 자신이 또 주식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실패할 때 일주일 만에 대우조선 주식을 매매한 게 또 상당히 본인한테 부담이 됐습니다만은 대통령과 저 정권이 주식시장 부양을 해서 저렇게까지 이 신경을 쓰니까 오르겠구나라는 심리전에서는 상당히 통향한 것으로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증시 부양의 일정 부분은 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이 머니무브를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할 거를 증권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거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짧게요. 네. 한동훈 대표처럼 이야기하면 정치 무용론 됩니다. 그럼 뭐하러 정치하려고 하세요? 그냥 시장에 그대로 맡겨두시지.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 네 분과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 10초 후에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김병욱 오늘 떨리는 가슴과 준엄한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을 계승하여 성남에 최적화된 김병욱표 실용주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통령과 성남시장이 완벽한 두 팀으로 호흡을 맞추며 성남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저 김병욱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수도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강한 성남 김병욱이 합니다. 예, 청와대를 떠나서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내민 분입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더 깊이 더 자세히 짚어보는 오늘 두 번째죠. 더 인터뷰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일단 이 대통령이 그 개혁 신중론 관련한 입장을 밝힌 소셜미디어 글도 있는데 이거 잠시 후에 좀 여쭙도록 할게요. 원조 친명이라서 행보가 하나하나 주목이 되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를 나오셔서 성남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사무실을 좀 특별한 데를 얻으셨다고요? 네, 제가 성남시장을 준비하면서 성남시 그러면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 아닙니까? 예. 그리고 현재 일 잘한다고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저 김병욱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전 시장님 못지않게 일을 잘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상징적일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 고민 속에서 맞다. 2010년, 2014년 이재명 전 시장이 썼던 사무실을
내가 사용한다 그러면 그 어느 것보다도 상징적으로 시민들한테 아 이재명처럼 일 잘하겠구나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서 수소문을 했는데 마침 사무실을 운 좋게 구했습니다. 다행히 비어 있었군요. 네, 비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무실을 쓰면 꼭 당선이 돼야 된다. 낙선할 사람한테는 사무실 안 준다. 당선할 자신 있느냐라고 우리 사무실 얻어간 우리 직원한테 몇 번을 물었다고 합니다. 면접을 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원조 친명 김 예비 후보께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구 트위터 X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초과 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중수청 공소청법 정부 안에 반발하는 소위 뭐 여당 강경파 법사위원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 해석이 있는데 이 메시지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소에 회의 때도 참 저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선될 때는 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확 몰아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부작용이라든지 혹시나 잘못된 것을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으면 예상을 하면서 하나하나 갈 때 오히려 거기에 더 개혁의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X 내용을 보면 본인이 그동안에 검찰로부터 탄압받은 거, 조작 수사, 그렇지만 법원이 살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써 있지 않습니까? 검찰과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보다도 그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죠. 하지만 그런 잘못된 정치검사, 특수부 출신의 검사로 인해서 전차 대한민국의 수사체계, 형사체계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또한 한 번 더 고민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왔던 검찰의 수사를 누군가는 대신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완벽하게 현재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고민의 일단이 글로 몇 번씩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지금 당내 일부 얘기 나오는 부분을 빨리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런 글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좀 상황 정리성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증권맨 출신이시고 경제통으로도 꼽히셨잖아요. 그래서 요 질문도 좀 드릴게요. 아까 네 분과 패널과도 이야기했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안 하고 계속 정치했어도 지금처럼 코스피 5, 6천 찍었을 거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증거 투자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 때 박스피 전형이었죠. 2,400, 500을 오르내리면서 그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저 발언을 보면서 역시 한동훈 대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중에 한 명이구나. 그리고 윤 어게인이구나. 본인이 그렇게 윤석열하고 차별화를 내세우면서도 국민 모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시장을 윤석열이가 했더라도 5천, 6천 포인트가 달성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윤석열을 영웅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거부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한동훈 전 대표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저런 발언을 하는 건지 역시 한동훈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발언 아닌가 싶고요. 이 주가 상승은 다시다시피 대통령의 주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사충실 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이런 모든 정책적 결과물이 합쳐져서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업종의 호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주가 지수가 5,000포인트, 6,00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했죠? 주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나요? 상법 개정은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업들을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발언과 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정말 한동훈 대표의 기억력과 정치력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저 발언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무작정 좀 정책을 좀 깎아내리려는 그런 목적 이상도 아니다. 깎아내리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야 될 텐데 예. 과연 아무리 보수적인 우파를 하더라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제 얘기 얼마나 공감할지 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벌써 광역단체장 3호 단수 공천을 마무리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좀 자중질환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총이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는데 뭐 결의문을 쓰고 있다 아니다 뭐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좀 파악이 되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접수를 안 하고 당의 노선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서 이게 사상 초유의 일 아닌가요? 초유의 일이죠. 기억나나요? 예. 저는 전 뉴스를 보고 정말 국민의힘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끝까지 저렇게 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시장의 대표 아닙니까? 예. 서울시장의 대표마저도 자기가 소속한 정당에 공천을 신청 안 한다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야당의 현 모습이에요. 과연 야당이 존재하는 목적이 야당뿐만 아니라 어느 당도 마찬가지지만 집권을 목표로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집권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우리는 집권하지 않고 내부적인 권력 싸움에 매몰돼서 그냥 있겠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선언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예.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어떤 결의문이 나오든 어떤 서로가 합의문이 나오든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일으키고 이런 사태를 만들게 하고 그 속에서 개인 사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한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지 않는 한 저는 뭐 공천 접수를 연기한다든지 또는 뭐 윤의견 절연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지방선거를 둘러싼 저 현상이 어디로까지 갈지 정말 점입과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거꾸로 좀 뭐 국민의힘 쪽에서 반론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노선 변화를 요구했고 근데 오늘 지금 의원들이 모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진보한 어떤 결의문을 내면 굉장히 극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했다 하면서 더 국민의힘이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극적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는 있겠죠. 예. 노선의 변화니까.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없으면 그런 어떤 입장 변화라든지 의견 표명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비춰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오늘 오총이 길어지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려면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국민들한테 크게 다가서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사퇴 아니고 무슨 문장을 쓰든 국민들에게 저는 설득력이 없고 감동을 주지 못하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또 저러는구나. 알겠습니다. 성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지만 또 성남에서 재선을 하셨잖아요. 예. 누구보다 성남을 잘 안다 이렇게 판단하셨으니까 나오셨겠죠? 예. 제가 이제 성남에 산 지가 24년 됐습니다. 24년 내내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우리 민주당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는 속에서 정말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별로 보지 않고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고민하면서 그 정책적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그 어렵다고 하는 민주당의 험지인 분당에서 재선을 한 것도 그런 저의 진실된 마음과 부지런함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를 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재선 이후 낙선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기획위원과 또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좀 더 큰 안목을 갖고 나라 살림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 좀 뿌듯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저만큼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스스로 자문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성남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위치에 존재해야 되는 건지
이런 성남시의 잠재되어 있는 이 내부의 힘, 이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서 성남시의 재도약을 위해서 성남이 갖고 있는 재정과 인프라와 훌륭한 사람들을 어떻게 힘을 모아서 더 나은 성남시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의 1등 도시, 저는 그것을 경제 수도로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성남의 실리콘밸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글로벌 시티의 표준 도시로도 우리 성남이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성남 성공 시대를 이어받아서 정말로 성남을 제대로 된 지방정부의 표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아마 합의 결과를 좀 발표하는 것 잠깐만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잠시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습니다.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올가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국정의 정상화는 오로지 여야 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헌법적 견제 원리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 파괴 저지,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의원들의 결의문을 낭독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낭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없죠. 윤석열 정치적 복귀를 주장하는 것을 반대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복귀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연한 사실을 마치 큰 변화를 한 것처럼 선언문에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아직도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3개, 4가지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 긴 시간 어촉을 하면서 역시 또 국민의힘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 증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한동훈이라든지 그동안 징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든지 당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장동혁 대표의 사태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언급이라든지 예. 이렇게 전혀 없이 그러네요. 그냥 했던 말 계속 반복하면서 마치 큰 변화를 한 것처럼 쇼잉하는 예. 그런 어총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더 이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성남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성남시장의 길을 강조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출신이니까 이 대통령이 김 전 의원님 청와대 나올 때 뭐라고 좀 응원이라도 뭐 사담으로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 얘기하면 정치적 중립에 위반됩니다. 예. 딱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만 어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화이팅! 잘 될 거야. 그 정도. 예, 그리고 손을 이제 어깨 위로 들게 해주셨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을 계승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걸 구체적으로 계승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큰 장점과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것은 시대 정신을 간파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은 성장의 시대, 지난 대선하고 이번 대선하고 또 다른 시대 정신의 화두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술의 진보에 따른 격차가 벌어지니까 당연히 기본소득을 통해서 국민의 격차를 메꿔 나가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몇 년 전부터는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재정이 부족하고 부족한 재정은 기본소득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해야 된다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정말 제대로 된 준비된 대통령이구나, 경제 대통령이구나 라는 부분을 국민들이 각인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소득, 성장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수용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책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농어촌에 몇 개 도시를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지향은 포기하지 않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거라도 옳은 것이라 그러면 받아주는, 그게 대선 충남 통합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주 실용적이면서 유연하고 시대 정신이 담겨져 있는 철학과 원칙은 지켜나가는 이 모습이 정말로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성남시를 통해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 성남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갑자기 생방송 중에 속보관이 나왔는데 잘 평론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뜨거운 에너지가 닿는 순간에도 차분하게, 쿨소닉의 쿨링 테크놀로지로 쿨하게. It's cool, so unique. 쿨소닉. 변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다움을 지키는 힘. 고운진 플레르코 앰플. 다시 어린 피부로.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우리 애가 좀 작은가? 나 때문에 안 크면 어쩌지? 언제까지 귀성당을 고민할 거야? 키 크니까 아이클타임, 맛있으니까 아이클타임. 이제 훈이랑 아이클타임이에요. 아이클타임. 두드림. 엄마, 그렇게 좋아? 앞으로는 더 자주 보내드릴게요. 또 보내줄게. 엄마의 해외여행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르무통. 이탈리아 테세로의 설원, 한 선수가 오직 자신의 팔 근육과 정신력에 의지해 설원을 가릅니다. 바이애슬론 여자 좌식 12.5km 코스를 38분 00초 1만에 완주한 김윤지 선수. 결승선 통과 순간 우리가 본 것은 장애를 이겨낸 눈물이 아니라 세계 최정상 기량을 갖춘 한 프로 스포츠인의 압도적인 실력이었습니다. 경기 후반부 김 선수는 마음이 흔들릴 때쯤 이렇게 다잡았다고 합니다. 모르겠다. 그냥 끝까지 가보자. 어찌 보면 이 단순한 뚝심은 한국 여자 선수 사상 첫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이라는 위대한 역사로 기록됐습니다. 스노보드 크로스의 이재혁 선수도 깜짝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첫 패럴림픽 메달입니다. 당초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이번 대회 전체 목표로 세운 대한민국 선수단. 개막 이틀 만에 벌써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흔히 패럴림픽 경기를 장애를 극복한 드라마라는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레이스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 그 자체입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사람은 없다. 김윤지 선수의 말처럼 준비한 만큼 즐기면서 남은 축제를 만끽했으면 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플라이 아이크 스카이. 이건 하늘이 내린 신발일지도? 세상 모든 길이 편해지니까. 도시에선 날아다니겠네. K2. 노블. 디자인으로 공간을 혁신한 노블. 이번엔 넓은 공간으로 청정 능력을 확장하다. 대형 공간까지 청정하는 컴팩트 사이즈. 코에이 노블. 위 건강이 필요한 순간은 매 순간. 위 건강이 필요한 매 순간. 위 건강엔 메스틱. 대한민국 넘버원 메스틱. 역시 프롬바이오.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놓친 수염? 질레트랩스라면 걱정 없지? 질레트 최상의 밀착 면도를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제거해 확실하게 밀착 면도. 하루 종일 깔끔하게.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